새해를 맞았지만 국내 정치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관계 역시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아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귀국한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김대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테드 크루즈 의원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건 알고 계신데요. 예. 테드 크루즈 의원과 관계는 어떻게 맺게 되신 겁니까? 제가 그 이명박 정부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네. 그러니까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의장이고 직속이죠. 네. 행정권, 인사권, 재정권을 사무처장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 기구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때 제가 2008년도에 텍사스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텍사스를 방문할 때 이분이 법무부 차관보를 했죠. 네. 하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기 직전에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2008년이니까 한 8년, 17년 정도 됐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이분하고 교류를 해왔고 인맥 관리를 해왔죠.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당선되고 나서 곧장 연락이 왔었어요. 한번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가겠다 초청을 해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받고 가게 됐죠. 네. 이렇게 테드 크루즈가 거물이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늘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구름에 해가 있는지 비가 있는지 이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귄다기보다도 인간적인 면에서 사귄 이런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좋은 만남으로 됐고 저도 국회에 들어왔고 그분도 벌써 이제 3선이 됐는데 대선 후보급으로 지금 급성장을 할 정도로 거물 정치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가장 정치적인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사실 대선 경선 당내 경선에서는 경쟁 관계이기도 했는데 지금 아주 가까운 관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로 협력 관계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로 가장 손꼽히는 상원의원 하나 꼽으라 하면은 테드 크루즈입니다. 이번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하셨는데요. 아레나에서 지켜본 미국 대통령 취임식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예. 그때 영하 한 16도 정도 됐는데 체감온도는 한 20도 정도 됐고 어떻게 보면은 실내로 잘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내에서 한 60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600명 정도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부부 그리고 현직 대통령 부부 그리고 가족 그리고 상하원 의원 상하원 의원도 이제 공화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의 불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임 내각 이 정도로만 참석을 하고 외부에서 온 인사들은 아레나 이제 체육관으로 들어가서 한 2만 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테드 크루즈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스위트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VIP석에서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 미국이 굉장히 좀 취임식에 황금 시대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황금 시대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고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글로벌 안보에 대한 강한 이런 메시지를 저는 느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임식과 함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무도회지 않습니까? 무도회까지 저녁에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또 한미 동맹에 있어서 굳건한 이런 외교 활동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무도회라고 하면 이게 어떤 공식적인 정치 행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공식 초청을 하면은 그 체육관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원래는 링컨 기념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야외에서 하거든요. 그게 한 3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거는 이제 국내 행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실질적인 무도회가 한 7군데에서 이렇게 열리죠.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무도회가 있고 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무도회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 부부와 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네. 무도회가 네. 있죠. 거기에 이제 초청이 돼야 이제 그 정말 진정한 초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상원은 1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 인사를 한두 명을 초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한 300명 정도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애국 뭐 국가 전직 원수들, 대사들, 그 다음에 국내 뭐 장성들, 그리고 대통령, 저 전직 대통령,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교류하고 인맥 관리를 쌓고 같이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좋은 사교의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의원님이 참석하신 무도회에는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그렇죠. 했네요. 예, 참석을 다 했죠.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이 무도회 할 때 같이 춤도 좀 추고 이제 파티하는 그런 장면이죠. 혹시 대화를 할 기회까지는 없으셨습니까? 대화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악수 정도 네. 이렇게 하고 예. 이제 대화할 분위기는 되지 못했죠. 예. 네.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네. 뭐 악수 정도는 이렇게 하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번에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셨고 민주당, 공화당 양쪽 취임식 어떤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그때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도 이제 참석했는데 직접 이번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은 어떻게 보면 미국 내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가 좀 강한 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했다. 그리고 국가의 재건과 번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점이 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네. 그 트럼프의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하나의 슬로건이었는데 이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흥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상기시키는데 강력한 메시지로 저는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대한민국도 비슷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좀 국익과 또 민생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치권에서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조용히 제가 해봤습니다. 네. 앞서 테드 크루즈 의원 인연이라든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실제로 좀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저는 테드 크루즈하고 그랬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를 좀 나눴죠. 저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안보에도 가장 중요하다. 지금 한국의 미군이 주둔해 있고 일본에도 주둔해 있잖아요. 네. 이것은 한반도 안보도 어느 정도 직결이 되지만은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도 굉장한 그렇죠. 예. 중요한 이런 전진 기지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에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 핵 문제부터 해서 이것이 축이 무너질 수가 있다. 축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같이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핵 무장이 북한의 핵 무장을 억제하는 평화적인 핵 무장이지 우리가 무슨 핵을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한다 이런 차원보다 균형 있는 핵 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테드 크루즈 의원에게 좀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는 좀 이야기를 해달라. 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에 70년 이상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련의 이 사태에 좀 미국이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문제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이 있다. 그리고 어떤 위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잘 극복해내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을 믿어달라. 대한민국 국민을 믿어달라 하는 강한 메시지를 제가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에게 전달을 했죠. 네.
워싱턴 현지에서 나온 보도들을 보면 테드 크루즈 의원은 수긍은 하면서도 일단 미국 국익이 우선이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미국의 이제 이제 국내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드 크루즈는 또 대표적인 정치인이 또 미국 국익 우선을 또 등한시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를 수긍하면서도 이제 시장주의, 통상 문제는 시장주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러나 이것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부터 더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행정부,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인 외교를 좀 펼치면은 한미 관계는 현재까지의 끈끈한 우호 관계가 돼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어디로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크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늘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테드 크루즈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한반도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테드 크루즈는 한반도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공화당의 대북 정책이 한미 동맹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한반도 문제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심도 많이 하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진 의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워싱턴에 가셔서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외교가 너무 외교력이 취약하고 의원들이라든가 경제인들에게 외교를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리 정부도 아주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가서 보니까 활동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또 외교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점에서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다시 바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때 4년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지 못했던 것을 반드시 이번 2기 4년 동안에는 해야 되겠다,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책으로 나올 정도로 이런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국내 문제가 지금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제 어제 이제 구속된 상태고 지금 또 총리도 탄핵돼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카운터 파트너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고 카운터 파트너?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대행을 놓고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하겠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교 당국도 좀 이 미국 정부와 이 손을 잡고 협력하는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봐요 현재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는 경제, 외교는 외교, 그 다음에 의회,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트라이앵글을 구축을 해서 저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여야가 외통위가 있으니까 우리 외통위가 있으니까 여야가 손을 잡고 이제 그 외교만큼은 이제 여야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그래서 손을 잡고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미국은 특히나 또 인맥 사회입니다. 휴먼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에 인맥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인맥을 닿은 이런 그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SN그룹의 우리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권에서 뭐 저도 있지만은 우리 외통위에 여러 의원들 그리고 뭐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미국에서 공부했던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같이 물밑 접촉을 꾸준하게 해 나가면은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인들도 워싱턴 방문했는데 혹시 워싱턴에서 만날 기회는 없으셨나요? 예, 워싱턴에서 지금 이제 우리 주재원들을 한번 같이 우리 애통이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데 트럼프 2기에 와서 지금 상황을 좀 점검하고 또 현황을 좀 청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걸 충분하게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레나 체육관에서는 우리 뭐 정영진 회장도 뵙고 그랬죠. 예. 예. 국회 대표단으로 가셨지만 지역구 관리나 지역의 좀 투자라든가 혹시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두지 않으셨나요? 지금 저는 우리 앞으로 우리가 사상 공업단지 아닙니까? 공업단지고 우리는 사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사상 공단이 이렇게 성장을 해 왔는데 그때는 이제 굴뚝산업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최첨단 산업 분야로 이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글로벌 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아직까지 말이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에서 좀 물밑 접촉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좀 앞으로도 성과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읽힐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북미 대화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패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 원칙에 좀 어긋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은 이를 단호히 거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북핵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핵 보유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저도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반도에는 비핵화 이게 원칙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와 공조 속에서 또 대한민국의 그 안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미동맹이 이를 위한 이제 중요한 저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국민의힘의 그 대표단들도 그 핵 문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방문하셨던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한반도 비핵화와는 사실 이게 좀 배치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윤상현 의원은 애통이 이제 자격으로 방문을 했는데 이제 특파원들하고 미팅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한미 동맹의 핵심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미국 인사들에게 한국 국민 약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을 이제 전달을 하고 우리 특파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 조사가 나왔는지 제가 이게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핵 무기를 이제 우리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67%가 이제 찬성.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66.%예요. 그래서 요게 2021년도 조사에는 71.3%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자체 핵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당 차원의 이제 구체적인 이런 그 정책 결정이 내린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통일 문제에서 통일 의식 조사에서는 정확하게 66%가 나온 이런 결과인데 저는 뭐 66%, 67%, 뭐 70%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핵을 이렇게 비축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여기에서 이 핵무장을 우리 한반도에서 한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까지 꾸준한 역대 정부에서 가져온 비핵화 문제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취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인정하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란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적 없습니다.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건 비공식으로는 인정하지만 네.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경우에는 한반도에도 우리 남한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는 핵을 보유해야 된다. 단 이것은 북한의 핵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힘의 평화의 원칙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의견이 조금 다른 듯 하지만 국민의힘 당론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론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아니면은 국민과의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핵 문제만큼은 이게 저 정치권에서도 아주 담론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를 놓고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은 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핵이 한반도에 뭐 우리나 북한이나 핵이 이게 보유하게 된다면은 이게 용광로가 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저는 위험한 하나의 이런 발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누차 제가 강조를 하지만은 우리가 핵을 갖게 된다면은 북한의 억제 정책으로 핵을 가져야지 이게 평화적인 핵을 갖고 또 힘에 의한 이런 평화를 누리기 위한 이 핵이 보유가 돼야 된다. 이런 거지 이게 동시에 핵 보유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좀 위험한 네. 발상이 아니냐. 네.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 개인적인 네.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 네. 하지만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말씀하셨다고 보기에는 이미 국회라든가 또 대표단으로 갔는데 미국 조야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의견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지금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저는 개인적인 발언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떤 선거 때 대선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이 문제가 아마 공론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방문하시기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도 아주 급하게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방문이셨습니까? 제가 1박 3일로 1박 3일이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우리 한국에 투자해 놓은 게 굉장히 많죠. 예. 저하고 이제 아주 친분이 두터운 왕족이 한 분 계시는데 예. 저를 이제 좀 왔다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이랬더만은 한국에 지금 이 계엄 사태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그 법치주의 국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우리 국민이나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나를 믿듯이 나도 당신을 믿는다. 예. 그래서 그 설명을 했고 그 분이 부산에도 많이 우리 지역에 부산에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대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인물인데 좀 현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이제 대통령 군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여쭤보기 정도로. 아랍군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좀 높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또 원전 문제라든지 또 IT의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항만,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커피 산업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아랍에미리트입니다. UAE 전체 전반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이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제가 이제 수시로 좀 우리 의원단도 좀 데리고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 경제 동반 협정도 같이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우리 이제 부산에 우리 기업인들도 같이 이제 부산 상공회에서 우리 양재석 회장님하고 좀 의논해서 좀 경제사절단도 꾸려서 좀 UAE도 좀 방문해
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뒤에서 이제 백업만 해주고 실질적인 그런 협정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부산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저는 저의 인맥, 저의 휴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협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정치에 묻혀서 좀 보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본 외무상이 대표단 끌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단독으로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지금 이제 일본도 사실상 그 이시바 총리가 한국에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엄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일본 외무상이 잠깐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부에서는 최상목 고난 대행을 만나고 조태열 외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고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죠. 이런 관계. 그러나 한일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잘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컵에 물을 반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채웠으니까 반은 일본에서 채우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일 국교 60주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은 어떤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일본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좀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했죠. 지금 국회 상임위는 교육위를 하고 계신데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그래요. 외통위 의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은 외통위로 좀 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35년 동안 교육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교수총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욕심 같으면은 외통위로 좀 가고 싶어요. 그러나 모든 기본은 저는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100여 개의 나라가 이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성공의 역사를 쓴 국민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힘이 왔느냐? 저는 교육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다시 리셋 교육, 다시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인구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또 뭐 통상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저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에 있지만은 제가 지금 116개의 나라의 네트워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있지만은 외교 활동에도 보이지 않게끔 뒤에서 도와주고 제가 또 필요하면은 직접 제가 외교 무대에서 좀 뛸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 관련이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많지만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정치 이야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으로 출국하시던 날 서부지원의 폭동, 난동 사태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비상계엄보다 법원 폭동이 더 우려스럽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워싱턴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런 폭동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내적으로 큰 우려를 낳은 사건이 하나고 또 이게 외신을 타고 오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폭력에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대변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폭력 사태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고 이것은 국가의 신인도 문제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미국 같이 방문하셨던 윤상현 의원은 폭동을 좀 부추겼다는 비난도 많이 받고 계시고 국민의힘이 폭동 난동과 선을 정확하게 긋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폭력과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모든 사안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 점을 명확히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선을 명확하게 그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절대 그런 좀 이 폭력 사태를 좀 유발했다든지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의원들도 이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본인은 확고한 법치주의 원칙에서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이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에서 선을 끊는다 이런 거 봐도 우리 당은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라는 거지 뭐 어떤 뭐 대통령을 보호하고 누구를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따라서 이게 행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태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윤상현 의원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도 단언컨대 이야기하는데 법과 원칙에 의해서 폭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은 확고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단서가 늘 조금씩 붙어 있는 게 사실은 좀 그렇고 지난번에 비대위원장께서 보수 유튜버들에게 이제 선물을 보냈던 부분들도 그렇고 이게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추석이라든지 설 때 되면은 당 대표가 여러 소외계층이라든지 또 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헌을 했던 분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에게 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뭐 추석이라든지 설이 되면은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한두 명이 좀 끼어 있었던가 봐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게 이제 선물이 그 유튜버의 자격으로 간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자격으로 선물이 갔는데 그게 이제 이제 요즘 굉장히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에 가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에서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처신을 하고 신중하게 좀 이렇게 선별을 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이 결국 윤 대통령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는 좀 부당하다. 왜?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지금 당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 절차적 완결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정치적인 편향성, 수사 결과가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란 이런 것은 이게 경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직 경찰을 꼭 구속기간을 이렇게 연장하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의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해서 같이 좀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수사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 편에 들려고 그런 게 아는 게 아닙니다. 뭐냐?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국익을 좀 우선을 좀 하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외적으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전파를 하기 때문에 애국에서 우리의 국가 신인도가 어떻게 보겠느냐.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법 앞에는 평등하니까. 그런데 절차를 준수를 하라는 거지. 법과 원칙대로 하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는 이번에는 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저는 해소한 이런 일련의 사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또 검사장 회의에서 이견이 이제 분분한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검찰 수뇌부가 이제 어제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메시지를 냈어요. 너무 면피성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해소하는 행위다.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된 사례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1년에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교육에 있기 때문에 네.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또 어떻게 볼 거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럼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국가이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네. 네.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는 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그걸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있고 만약에 이제 탄핵 문제가 가서는 그런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거고 네. 이런 내란의 수사를 하면은 차라리 경찰에다 넘기든지 여기에 뭐 경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영향이죠? 그동안에 충분하게 또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충분히 하고 이게 필요하면 검찰에 넘겨서 검찰에서 기소하든지 그때 구속하든지 석방하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 원리 원칙대로만 했으면은 이러한 이 사태가 벌어졌겠느냐 이런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 나는 거지. 이것을 왜 공수처에서 체포를 위한 뭔가 이 수사인지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너무 이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법을 모르는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현직 대통령인데 그런 문제예요. 잘못돼 있으면 대통령도 벌 받아야 되죠. 네. 그거는 저는 뭐 이거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법과 원칙대로만 해달라는 거지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한결같은 주장이 네.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 기소는 됐지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12월 중순하고 달라진 부분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헌재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꼭 대한민국에서 꼭 중심을 잡아줘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한 군데가 헌법재판소고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저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법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법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탄핵 문제는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맡기자는 겁니다. 자,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뭐 이게 부결이 되고,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뭐 내려갔으니까 인용이 되고. 네. 이래서는 안 되죠. 중심을 잡아야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헌법재판소에서는. 네네. 자,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간다? 제가 제일 먼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국민의힘 이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저 비대위원회에서도 내가 회의를 네. 이야기를 제일 먼저 제가 꺼냈습니다.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 아닙니까? 네.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국민의힘에서 잘해서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다. 정부가 잘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잘해서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다. 이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2030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래가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29번씩이나 지금 뭐 탄핵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도 지금 인용된 게 없지 않습니까? 전부 네.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결론이 나온 거.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입법 독주고 완전히 이게 일방통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이래서 균형에 저는 축을 잡아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흑묘 백묘론을 꺼냈는데 이제 와서 좀 갑자기 너무 태도가 변한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명절 연휴에 논평을 직접 내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견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흑묘 백묘라는 것은 누가 썼냐면은 중국에 덩샤오핑이 네. 썼습니다. 검은 고양이면 뭐하고 흰 고양이 뭐하냐. 지 새끼만 잡으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정책을 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예요. 다 국민이 옳은 이야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진정어린 그거 했다 하면은 저는 탄핵한 거 전부 철회하고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민생 우리 정치가 뭔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이거 국회에서 민생 쪽으로 한번 펼쳐보자. 그렇게 하면 진정성을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 1위로 나오는데 사실은 반대하는 퍼센트에서도 1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당대표가 자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 내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저는 대국민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 자기가 지금 대선 후보 1위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내가 야당 대표지만은 불구속 수사를 해서 이거를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어떤 부분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잘못했는데 불구속 수사를 해서 진행을 한번 해봐라. 이런 대국민 메시지를 냈으면은 이재명 대표는 더 나는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네. 정치는 타이밍 네. 아닙니까? 정치는 타이밍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려면 그런 대범한 정책을 나는 임팩트 있게 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걸 또 놓쳤잖아요. 네. 오로지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라든지 지지율이 점점점 좀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대선 후보를 뭐 각 언론사에서 붙여보잖아요. 지금 뭐 동률로도 나오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차이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 대구시장, 네네. 오세훈 서울시장을 네. 예의주시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대선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버젓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 아직까지 지금 버젓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우파 쪽에서는 지금 뭐 미리서 무슨 대선 조기 대선 한다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발언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문수 장관하고도 가까우시죠? 저 가깝죠. 예. 예. 굉장히 가깝죠. 예. 뭐 본인은 의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밝히셨는데 국민의힘의 차원에서는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김 장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봅니다. 그날 제가 이제 시정연설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내가 민주당을 한번 꾸짖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인민재판장인 줄 아느냐. 우리 여기에 공직자들이 100만 공직자들이 누가 계엄을 원하고 내란을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누가 가졌겠느냐. 저는 100만 우리 공직자들을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때 서영교 의원인가? 서영교 의원인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총리 장관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네. 4번씩이나 네. 사과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그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다 장관들을 하고 총리는 일어서서 사과에 인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김문수 장관만큼은 그 자리에 앉아서 꿋꿋하게 버텼어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본 거예요. 네. 보수파들이 본 거예요. 네. 야, 김문수 장관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저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김문수 장관도 그분도 뭐 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네. 또 뭐 시민운동도 했고 또 민주화운동도 했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온 분 아닙니까? 그러나 본인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자기 속마음을 모르겠는데 저하고 이제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전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앞으로 본인이 슬기롭게 판단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출장 뒤에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시면서 또 명절을 맞아서 지역구에도 다녀오셨는데 지역구에 가보니까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서울에 도착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제
지역에 가서 이제 전통 새벽 시장부터 새벽 6시부터 이렇게 쭉 돌고 이틀을 돌아봤는데 지역 민심이 굉장히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로 국민의힘 좀 잘해라. 너가 뭐하냐 도대체. 정치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책성 있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사실은 지금 상권이 굉장히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 한편으로서는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좀 다독이고 한쪽으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하면서 제가 시장도 돌고 또 노인정도 돌고 골목골목 돌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중도, 무당층 여전히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이 중도나 무당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늘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저도 이제 우리 그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초선의원 44연행에 또 대표도 맡고 있고 이래서 뒷북치는 정치는 하면 안 된다.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래야 중도층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집토끼와 산토끼가 있잖아요. 집토끼는 이미 우리가 잡아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토끼는 우리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늘 낮은 자세로 이게 보듬으면 충분히 되는데 그러면 중도층과 저쪽 있잖아요. 중도층을 바로잡는 것은 정책을 최우선시하고 중도층이 어떠한 부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좀 정책을 좀 뒷북치는 정치를 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거를 가감하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치고 또 기존 이 소위 말해서 젊은 층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꼰대 노릇을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도층과의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 우리 국민들 그러면 뭘 하느냐? 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탁상 공론으로 가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재정 건전성 아주 좋죠. 재정 건전성. 우리가 지금 빚을 지면은 우리 자손들, 손자들이 그 빚을 갚는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저쪽에서 탁 닦아 쓰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어떠한 상황도 뭐 이재명 표 25만 원도 그러지만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를 수도 있었어요. 왜 그걸 우리가 뒷북을 치느냐? 결국 따라가는 정치를 하느냐? 우리는 뭐냐?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지. 소외계층,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들, 국민들은 국가가 지켜줘야 되죠. 그러나 저 김대식한테 25만 원 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뭐 기업의 회장들한테 25만 원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저는 중도층이고 뭐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정책인데 그런 중도층의 이런 거를 붙잡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 지난번에도 한번 봐보세요. 뭐 전기세, 뭐 이런 냉난방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저기 상품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니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에 쳐야지. 선거 뒤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리서 우리가 집권당이 있잖아요. 정부 여당이잖아요. 정부 여당은 얼마든지 야당보다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정책을 펼치자. 그러면 저는 중도층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국회에 오시면서 여야 간 소통, 가교 역할도 많이 하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쉽지 않으시죠?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었고, 저희가 야당 국회의원들 한 30여 명하고 같이 식사 정치도 지금 하고 있고, 꾸준하게 나갈 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3년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7개월 동안 제가 법을 7개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대표 발의한 게 2개, 공동 발의한 게 5개. 네.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통과를 7개월 만에 7개를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주로 여야 협치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법이 있으면은 야당한테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함께 토론하고 이래서 법이 통과되는. 법 발의를 수백 개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과가 돼야죠. 예. 그래서 여야가 협치해서 통과를 시키겠다 하는 거고, 해외 또 외교 정치, 외교 무대도 아마 초선 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네. 네. 왜? 야당 의원들이 반드시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게 되면 저를 선택해요. 예. 저에게 한번 같이 좀 가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흔쾌히. 왜? 저도 어떨 때는 가기 싫죠. 그러나 이 기회에 여야 협치에 한번 물꼬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저는 또 선거 공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절대 싸우지 않겠다.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치의 정치를 하고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실천하겠다. 실천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민주당의 원로뿐만 아니라 다선 의원들 그리고 초선 의원들까지 다양하게 제가 교류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정치의 패러다임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역할 잘해 주시고, 새해에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여야가 대화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